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당내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의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를 부둔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당 내 분열을 노리는 걸까요? 자, 그리고 배우 정우성 씨가 한 여성 모델이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인데요. 동시에 비혼 출산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저를 비판했다고 고발할 리가 있나요?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원색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등 그런 식의 원색적인 성희롱성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해당 행위 아니에요? 그런 게 공개적인 모욕이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있나요? 자, 지금 들으신 내용이 어제 이미 보도가 크게 됐어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간의 어떤 언쟁성 발언, 그리고 그 위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적, 이런 게 오갔는데요. 다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글들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요, 오늘도 이런 모습은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렇게 충분히 다 얘기했죠? 어제 더 질문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당이 너무 자존심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공간은 이제 그런 익명성의 보장이 있지만은 당원 눈높이에 보서는 이게 가족인이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가족이다라면 딱 사과하고 딱 그리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뭐냐.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데 분열이요. 비윤당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자중진의 분열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정치적 상황으로 갈까 봐. 자, 이게 벌써 한참 됐습니다. 지금요, 20일 이상 훌쩍 넘어간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와 관련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성취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시고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성취훈 부의장께요. 아니, 당대표가 가족이 했는지 아닌지 설명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지 왜 이를 키우느냐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맞습니다. 또 이 반대쪽에서는 아니, 당원 게시판에 비판글 올라온 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문제다. 그리고 그걸 누가 썼는지를 왜 알려고 하는 건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평소에 그런 익명 게시판에 비판글이 올라왔으면 그것을 밝혀내자라는 건 매우 부당한 주장이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게 당원 게시판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든 건 자유로운 건데 근데 공교롭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이름의 검색으로 누가 썼는지가 어떤 이름이 썼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쓴 걸로 의심이 되는 원래는 그게 검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시스템 오류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검색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오류로 인해서 그게 드러났고 근데 그 올린 시간들이 뭔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로 봤을 때 고령의 장인 장인 이런 분들이 그 시간에 뭔가 다 모여서 같이 동시에 쓰지는 않았을 테니 그렇다면 명의도용의 의혹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의혹적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대표가 그냥 풀면 된다. 이거는 가족이 한 것이었다 아니면 아니다, 기다 아니다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의 도용도 가족끼리 아이디를 공유했던 것 같다 아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면 솔직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의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너무 과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는 동안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안 밝히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게시판 이거 공개하냐 안 하냐로 지금 싸울 때입니까? 지금 쌓여있는 그 민생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지금 우리도 뉴스화에 대해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여당 대표로서 이슈를 전환하는 거에 대한 전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면 성시훈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설명하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됐다는데 왜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냥 가족이 단순히 썼고 가족끼리 뭔가 공유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던가 아니면 누구에게 의뢰를 했다던가 이렇게 뭐 다양한 지금 썰들 워낙에 밝히지를 않으니까 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법의 영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혹이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굳이 만약에 댓글팀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굳이 가족의 아이디를 줘서 했을까?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그런 불법적인 걸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일을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굳이 안 밝히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거를 왜 굳이 공개 안 하고 있을까? 뭔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이준우 의원 똑같은 질문이에요. 한쪽에서는 아니 이거 해명하면 될 건데 왜 당대표가 이를 키우냐는 시각.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 비판글을 올릴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누가 쓴지를 파악하려는 게 문제 아니냐는 시각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권 말씀하시기를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쓴 걸로 보인다. 그 검색에 나왔다. 그 성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족이 노출되는 상황으로 글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본인이 이제 이거 분란을 만들고 없는 분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사실 당정 분란, 당정 갈등도 한동훈 대표가 오기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와서 당정 갈등과 분란이 생겼는데 정작 자기와 관련된 본인 관련된 분란 얘기가 나오니까 왜 분란을 만드냐고 묻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일 넘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식의 해명은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가족이 했다 그러면요. 그것도 가족 7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당 대표의 가족이 했다는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비판을 할 수 있죠. 일반 당원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전부 다 모의를 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 부부의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하는 것은 해당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게시판 운영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은 남아있고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은 전부 삭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 게시판의 전체 여론이 마치 한동훈은 칭송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이제 비난하는 그런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 게시판, 당원 게시판의 운영 문제 이것도 심각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좀 잘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에 이거를 맡겨서 이렇게 여론 조작했다 그러면요. 외부에 맡긴다는 것은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일단 그 신상을 넘겨서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거를 이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어떤 어드미션, 그러니까 전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당원 게시판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 사람이 이 글을 작성했다 그러면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요. 그 당원 명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집 주소 등등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거는 그 한동훈 가족이 개입했느냐 그리고 이거를 외부에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실제 밝히지 않은 한 끝나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정치인, 이른바 친한계 인사 이렇게 표현되는 인사들은요. 뭔가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제도 나왔고요. 오늘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된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도 그런 공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니면 한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어떻게든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준우 의원부터. 그러니까 친한계의 의심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이게 몇 달 전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 있어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이게 지금 다시 재가동되고 있는 거다.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뭔가 빌미를 잡고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쫓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최근에 불거진 명태균 리스트 관련 인물,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 인물들이 뭔가를 본인의 이슈를 덮으려고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김옥균 프로젝트 재가동 의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방금 자기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이 흔들기다 또는 끌어내리기다라고 본다면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대통령 흔들기? 대통령 끌어내기입니까? 본인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비판한 건 당연한 겁니다. 예.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맞지 않고요.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춘 부의장은 제3자적 시각으로 보셨을 때 네.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김옥균 프로젝트와 지금 상황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지금 친한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타당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뭐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친윤계 쪽에서는 그 과거에 이제는 개혁신당으로 나갔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한번 쫓아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공격해서 또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냐.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정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 이런 것들은 워낙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다. 그런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차원에서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뭐 천하람 의원이 뭐 국정감사에도 아주 의혹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예. 이거 대통령실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이 장례찬 전 최고가 상당히 열심히 분석을 했죠. 지금 게시판 분석 같은 걸 했는데, 예. 근데 그 분석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뭐 진은정 그 변호사나 뭐 진은정 변호사의 아버지 이름 정도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 가족의 이름을 어떻게 다 알겠냐? 혼자서 하진 않았을 것이다. 분명 누군가가 이 소스를 제공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의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분명 아마도 뭐 대통령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신윤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냥 이런 의혹들도 전부 다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밝히고 털어내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오히려 이런 김옥균 프로젝트의 단서를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냐. 본인이 털어낼 수 있는 걸 안 터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친윤 쪽에서도 좀 과도한 공격 이런 것들 분명 의도 아니면은 뭔가 계획을 해서 하는 이런 의혹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한동훈 대표가 좀 답답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 가족 이제 이름 어떻게 다 알았겠느냐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진은정 검사 또 진형구 장인어른이죠. 예. 진은정 변호사죠. 예.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죠. 그분은 지금 이제 김앤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법조계에서는 다 알만한 사람 알고요. 예. 아이가 이름이 뭔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다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진영구 장인어른은 그분께서도 옛날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몇 사람만 통하면 그 집안 가족이 누구고 이름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진영구 장인어른의 이제 부인이죠. 그 부인은 또 강남에서 호텔에 있는 헬스클럽도 다닙니다. 피트니스 다니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듣는 분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일가족 가족이 어떤지 그리고 이름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건 좀 지나친 억측이다 말씀드립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그게 처음에 누가 썼다 이런 주장과 함께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놓고요. 한동안 잠잠해졌던 국민의힘 여당 내의 계파 갈등이 또다시 뜨거워지면서 분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 지금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런 갈등 이걸 약간 차치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아까 송치훈 부장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토록 한가한 상황인가 이런 지적도 좀 받고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뭔가 지적을 좀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어제 최고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조금 발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 아침 일찍 일정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공부 모임을 갔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초선 공부 모임 뒤에 보면 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격차 해소 뭐 이런 거의 중요성 그리고 공부 모임을 응원하는 이런 축사를 요 현장에서 좀 했어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뭐 이런 거를 모색을 하는 공부를 하는 모임이거든요. 여기 보면 초선 공부 모임 참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동훈 대표도 있고요. 그 옆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송치훈 부의장.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이른바 줄여서 정치권에서는 단계 논란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5일이에요. 벌써 20일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등 국면처럼 가니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거 아니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자체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라도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때는 그러면은 그거를 왜 이렇게 끌었느냐. 가족이 아닌데도 왜 굳이 그렇게 단계 논란을 계속 방치해가지고 국민의힘 상태를 안 좋게 만들었느냐. 여기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그때도 역시 아까 뭐 친윤 쪽에 아마 비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이걸 너무 오래 끈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는 어떤 결과로 가든지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제기된 그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가 그 전후로 해서 뭔가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 면담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해서 쇄신하셔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를 하다가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좀 내야 되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차별화된 목소리나 이런 걸 못 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민생 행보나 이런 그 토론에도 각오하지만 사실상 이슈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민생 행보도 못 하고 차별화도 못 하고 보수 결집도 사실 친윤 갈등의 모습은 계속 보여지고 있고 이 계속해서 보수 지지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집권 여당의 모습이 뭐 자중질환,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가장 영순위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지나 뭐 이런 리더십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준우 의원. 사실은요 국민의힘 내부에 뭐 계파를 떠나서 지금 사실은 경쟁 정당이 민주당 상황 최근에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 무죄가 나오면서 그쪽에서는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지는 듯 있고 뭔가 더욱더 여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던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이른바 단계 논란으로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자체는 계파를 떠나서 여당한테는 악재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을 때 우리 당이 그럴수록 더 집권 여당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 내 문제로 가지고 김민전 의원과 당 대표가 충돌하는 모습을 아마 중진인 추경호 의원이 좀 말리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좀 과열됐을 경우는 톤다운 시키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김민재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는 단계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제 사법 리스크는 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분류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즘에 부쩍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이는데 뭐 약자, 청년, 여성 이슈를 끄집어보는데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당 대표가 됐을 때부터 이러했으면은 아마 국민들도 상당히 좋아했을 거고 관심 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 관련된 단계 의혹이 일어나니까는 이거를 덮기 위해서 혹시 일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늦어도 좀 너무 늦게 일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다. 그 말씀 드립니다. 편드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 로고가 있고 한동훈 대표죠, 지금 사진이요. 근데 편드는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편을 든다. 이 뜻 같은데요. 오늘 야권의 인사 두 분의 목소리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내용인지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대표도 대통령을 여당 대표도 또 가족들도 대통령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깨끗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뭐 죄송했다고 좀 사과하고 또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겠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부인이 또 직접 썼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대신하지 않았을까.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당 게시판은 대통령과 대표 욕하라고 있는 거다. 한동훈 대표의 말 이런 거를 보면요. 그 당계 원래 그런 거다. 욕하라고 있는 거다라고. 송치훈 부의장. 이게 한동훈 대표를 약간 두둔하는 듯도 하고 약간 뭘 얘기하라는 듯도 하고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과 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고 있는 아까 제가 첫 발언으로 했던 이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내용은 아니 게시판에다가 그 비판하는 걸 쓸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럽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최재성 전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본인이 직접 썼겠냐. 직접 쓴 게 아닐 것이다. 근데 직접 쓴 게 아닐 것이다. 저희도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혹인 거죠. 만약에 그 비슷한 이름들, 좀 흔하지 않은 성을 갖고 있는 그 가족들의 이름을 누군가가 도용한 것이냐 아니면 맡긴 것이냐. 이 차원에서의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해결하는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다 그냥 감수하고 터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 시간을 끌수록 이거는 의혹만 짙어진다. 만약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그 IP 추적을 한다고 해서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끝끝내 누군지는 정말 알아낼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털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전 못 털어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 결과 누군지 알 수 없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마도 그럼 그냥 가족들이 한 거 아닌가? 왜 결국 못 밝혀냈는데 왜 말을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 분명 이게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글을 썼을 테니까 수도 있고 유동 IP면 이게 IP가 특정되지 않고 누가 썼는지 모르게 된다 이거죠. 조사를 하더라도. 근데 뭐 로그인한 거는 근데 가족들이었다. 근데 그것도 가족들이란 걸 경찰 수사에서는 밝힐 수 없겠죠. 근데 결국 그걸 누가 도용해서 누구였다라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결국 경찰 수사 결과는 아마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다로 나옵니다. 미궁이 될 수도 있죠. 미궁으로 빠질 수 있죠. 그렇게 될 경우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만 전 타격 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기든 아니든 한동훈 대표가 그냥 푸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아마 그게 뭐 글 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냥 말하고 만약에 기든 아니든 말하고 털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게 두둔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못 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거라면은 좀 이거 왜 못 터냐라고 비판하는 양가적 감정을 갖고 좀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준우 의원,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요 단계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제가 보기엔 당근과 채찍을 다 지금 동원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들고 있어요. 지금 방금 방송에 나온 저 부분들은 전부 다 한동훈 대표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글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왜 문제 삼아요라는 일단 먼저 얘기를 꺼내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오늘 또 이제 친명 최대 개파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거기서는요 어떤 제목의 성명서를 내냐면요. 한동훈 특검 즉각 추진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까지도 전부 다 조사해라. 라고 하는 민주당 최대 개파에서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건 압박인데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주는 거는 뭐냐면 국힘에서의 분열을 지금 의도하고 있다. 되게 노골적이고
저는 이제 수가 낮은 단계에서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비판은 가능하죠. 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든 대통령의 비판이든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글은 즉시 삭제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은 가능하다 해서 무제한적으로 비판을 허용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그 당원 홈페이지에서 너무 극렬하게 선동적인 문구가 많이 나오니까 40명 정도를 이제 찾아가지고요. 퇴출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원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거야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보장해 줘야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만들고 선동과 욕설이 난무한다면 그거는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민주당과 관련이 있죠. 얼마 전에 민주당이 강행을 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로 갔고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가 된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2차례 제2 요구를 하였고 국회 제1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다시 국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오는 28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하는 겁니다. 재표결하겠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바꿔서 이거를 28일 말고요. 조금 더 미뤄서 12월 달로 좀 미루는 거 요거 좀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28일 본회의 재의결에 대한 처리 예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당원 게시판 문제로 약간의 여권 내부에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또박또박 가는 게 원칙대로 가는 게 낫다라는 그 두 의견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날 의결을 하기로 이렇게 되었고요.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을 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12월 11일 날을 재의결 날짜로 합의했습니다. 이준우 의원.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열흘 이상 늦게 재표결을 하는 거예요? 네. 앞서서 민주당에서 살짝 얘기해 있어요. 이게 여당 내 이탈표 뭐 이런 얘기도 의견들이 있었다. 네. 재표결 사실상 미룬 게 됐어요. 늦춘 게 됐습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를 오히려 걱정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꾸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준우 의원은 민주당 내 이탈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15일 날 유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 선고 받은 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633 원칙에 따라서 내년 봄이면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옵니다. 이 유죄가 징역 1년의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대안 세력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유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 좀 환멸감 느끼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부 다들 의정 활동에 이제 일하고 싶고 본인 공약이라든가 또는 선거할 때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싶은데 워낙 이재명 방탄 때문에 장애 집회 끌려다니고 서초동에 법원에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멸감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적이고 내년에 봄에 만약에 대표직 물러난다 그러면은 지금 차라리 이탈표를 보여줘가지고 대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룸을 만들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봅니다. 이제 반대로 해석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전망 해석과는 반대를 지금 민주당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요, 글쎄요, 뭐 당사자들은 그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러지만 외관상 보이기에는 뭔가 이 재표결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나오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여당 의원 한 40명 정도 의원들과 오찬 점심을 했어요. 여기 보면 뭐 정무수석, 그다음에 민정수석 참석했고요.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등등등 이렇게 오찬을 같이 했는데 숫자가 꽤 되죠. 40명 정도니까요. 그래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표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의도 아니겠는가라는 해석만 좀 나왔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없었고요. 뭐 재표결 그런 얘기 없었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성시훈 부의장. 예. 여당 내 이탈표 이거 어떻게 지금 솔직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거는 뭡니까? 일단 지금 워낙 지금 28일로 예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5일 이후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입장이 180도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결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냈던 뭔가 변화와 쇄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쏙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친한계에서도 뭐 겉으로는 계속해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후의 카드로 고려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접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8일 앞두고 갑자기 뭔가 친윤 갈등이 그 단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뤘던 그게 극심해지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태도도 바꿔줬는데 보수 결집의 메시지를 내주면서 사실상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두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도 좀 거두면서 시간을 주면서 쇄신할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총리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을 벌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사실상 쫓아내려는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하지?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뭐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겠죠. 친한계에서 아무리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건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부에 분명 누군가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살아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각이 지금 친윤 갈등이 단계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질수록 아마 이탈표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은 저는 뭐 전혀 뭐 들은 바도 없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명확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적 문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전혀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광장으로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라고 할 때도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 프레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건데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재판 결과가 지금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지만 국민들은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너는 대체 언제 할 건데 하라는 의견을 계속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똘똘 뭉쳐서 통과를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앞서서 이 재표결 날짜가 다음 달 10일로 확정되기 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여당 쪽을 향해서 그분들은 표결에 좀 빠지시는 게 어때요?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들어보죠.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제2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치열한 뭔가 표싸움, 표계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월 10일까지 아마도 여야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 만났다. 지금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 만났다.
사실은 이 명태균 씨 그쪽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어떤 의혹 주장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그 반발하는 입장을 최근에 냈었는데 우선 오늘 오세훈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는 요 문제 제기를 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두 가지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세훈 측에 정확히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우리가 보고 참고용으로 할 건데 13번 정도의 자체 조사가 있었고 공표 조사까지 포함을 하면 개수가 더 많은데 우리끼리 보려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꾸 모르시겠다고 꼬리 자르기 하시니까 조금 화가 납니다.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줬다. 혹은 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자, 이준우 의원. 지금요, 이 얘기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그다음에 명태균 씨,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지금 이 사안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주장과 반박이 있는 겁니까? 네. 강영현 씨의 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요. 예. 명태균 씨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다. 그리고 거기 여론조사 비용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이자 지인인 김모 씨가 돈을 냈다. 예, 이게 강영현 씨 주장입니다. 반면에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그 주장은 허위다. 나는 여론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여론조사를 결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고요. 김 씨가 그러면 가게 계셨다 왜 돈을 줬느냐? 돈을 좀 줬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건데 왜 줬는가? 돈을 왜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김 씨가 본인이 자체적으로 본인이 오세훈 시장과 전혀 논의 없이 여론조사를 맡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지금 여론조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가혜경 씨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그 결과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하게 명태균 씨의 역할을 놓고 주장과 반박이 또 맞서는 건데 송치훈 부의장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명태균 씨가 검찰을 출두하면서 얘기했던 돈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지인이라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그 김모 씨가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을 보낸 게 지금 드러나 있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그 당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명태균 씨 측에 3천만 원의 용역을 준 것도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 언론사의 지금 보도에 의하면 김 씨, 아까 말했던 오랜 후원자인 김 씨의 측근들이 지금 그 서울시의 산하기관에 채용되어 있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돈의 흐름과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오세훈 시장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우리 캠프에 있는 아무도 못 봤다. 이걸 증명하는 일밖에 없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돈이 일단 건네졌고 그 돈이 건네진 곳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공표조사, 미공표 여론조사 다 실시했고 그것을 만약에 받아봤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오세훈 시장은 우리는 전혀 몰랐다. 캠프에서 뭔가 필요 없다고 계속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그 김모 씨뿐만 아니라 그 김모 씨 아무리 오랜 후원자라고 해도 오세훈 시장을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돈 3,300만 원을 그렇게 그냥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 여론조사를 하는 돈 비용으로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여의도 연구원에서의 그 3천만 원 용역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이 의혹은 단순히 난 두 번밖에 안 만났을 뿐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명이나 캠프 차원의 뭔가 이런 좀 깔끔한 해명이 없으면은 이거는 지금 이미 수사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을 놓고요.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설명들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서울시 측의 설명도 좀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처음 뵌 게 11월 1일인데 그날 밤에 저한테 굉장히 분개하시면서 오세훈 시장이 가장 양아치다, 이준석 욕을 좀 했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가장 양아치다. 왜 그렇답니까? 실컷 도와줬는데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후원회장 김모 씨 통해서 뭐 돈 쥐어주고 그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런 놈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다는 게 알려지면 내가 굉장히 속된 말로 쪽팔리다. 오세훈 시장이. 네네. 이거는 철저하게 명 사장님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나와서 처음 나오는 얘기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굉장히 악담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작은 도움이라도 명태균 씨가 받았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을 안 합니다. 유독 오세훈 시장에게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세훈 후원자 측, 누구, 후원자 누구 이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오히려 더 악담을 오세훈 시장에 쏟아내는 걸 보건대 진짜로 박철하게 끊어냈구나라는 것들이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저렇게 욕하고 다니고 뭐 악담을 하는 거 보니까 선을 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것만 봐도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도 좀 있어요. 이준우 의원.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일단 이 좀 조사 중이잖아요. 경찰 쪽에서. 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입장인 건가요, 지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 만약에 소송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더 많이 되고 기자들도 취재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으면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그렇죠. 이제 고소인 조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일이 커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사실이 아닌 거를 증명하려고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거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보면은 아까 지금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 전문입니다. 그다음에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전문이고요. 다 전에 들은 거지만 들었다. 정작 명태균 씨 본인 입으로는 그런 얘기 한 게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네요. 그렇죠. 당사자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명태균 씨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이 고위급 인사랑 친하다, 속 깊은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걸 고지굿대로 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은 그 맨 처음에 명태균 씨 만난 게 김영선 전 의원이 데리고 와서 오세훈 씨하고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번 정도 뭐 그렇죠. 맞다. 뭐 이 정도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첫째 만났었을 때 그때 헤어지고 나서 오세훈 시장 측에 보좌진하고 명태균 씨하고 서로 잠깐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명태균 씨가 보좌진하고 싸우고 다퉜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보좌진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가 갑자기 여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좌진이 아니 그건 불법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는 명태균 씨가 그런 태도 가지고 무슨 선거를 이기겠다고 선거도 모르는 사람이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있었다는 거? 그 보궐선거 때. 그때 만났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과 헤어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오 시장 측의 캠프 참모와 명태균 씨가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니까는 그 참모가 화를 내면서 쫓아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민 부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가서 악담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 대해서 그 악담의 주 대상이 그 참모와 그다음에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은 오세훈 시장이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속 적부심이니까 이거 구속 여부 맞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오늘 청구를 했대요. 그리고 내일 심사할 예정이고 늦어도 28일 여부에는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겠죠. 그러면 적합하다면 계속 구속인 거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면 석방인데 요거를 내일 심사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황금폰 얘기가 있어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도 기자들로부터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뭐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흔히 말하는 황금폰이라 불리는 증거물은 혹시 언급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물어보고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사실 검찰에서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이 검찰도 그 황금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서 또 본인은 함구한다 그래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으로부터. 화면 보겠습니다. 황금폰입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은 지금 어디 있는 건가 도대체? 왜 황금폰이냐면요. 그만큼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2019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인데 이 중간이 2020년 3월 대선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요. 주요 정치인들과의 녹음 파일 등등등이 지금 많이 담겨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무슨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가 여기 들어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행방을 모릅니다, 이 황금폰에 대해서요. 요거 두 분께 좀 간단히 좀 얘기해 볼까요? 성신 부의장. 저는 명태균 씨가 황금폰 어딘가 숨겨놨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본인이 그 당시에 쓰던 핸드폰 3개는 처분했다고 말하긴 했죠. 예. 근데 그것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기 때문에 저는 제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 이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증거인멸 아닙니까? 예. 그 핸드폰을 과연 폐지한 게 맞나? 폐기한 게 맞는가? 이거 숨긴 거 아니라라는 의혹도 있었고 그때 우리가 다 여러 번 들었던 녹취록에서도 이거 나 불태우러 간다 다양한 얘기들 예. 그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포함이 되면서 결국 구속이 됐던 건데 예.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명태균 씨가 이 황금폰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그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아마 유효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예상되었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아마 판단하게 될 텐데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명태균 씨 관련된 이 의혹들이 흥미로운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의혹을 뭔가 해명하려다가 자꾸 명태균 씨의 존재를 인정하고 뭔가 드러내는 것들이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방금 다뤘던 오세훈 시장 관련된 건 뭐였습니까? 명태균 씨가 와서 여론조작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 최초에는 난 여론조작 같은 거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건으로 인해서 명태균 씨는 내가 여론조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를 지금 증명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측 사람들이 맞아 명태균 씨 여론조작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은 이 국민의힘 측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이 정도면 다 드러나 버렸다. 이 정도면 퍼즐이 다 맞춰졌다. 예. 나의 그냥 뭔가 나의 구속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냥 황금폰을 공개하더라도 제출하더라도 나의 이런 여부는 죄질의 여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는 판단에 좀 제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 의원, 만약에 이 황금폰이 발견돼요. 그리고 내용이 알려집니다. 검찰이든 어떻게 돼서.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요. 본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번에 늘 얘기했다시피 본인 의혹이 제기되니까 윤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허풍을 떨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때 했던 말이 한 달 만에 하야한다 했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만 지금 들어가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번에 구속 적부심 이제 곧 28일 열린다 그러는데요. 27일입니다. 27일입니까? 예, 열리는 거는. 예. 27일 열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통 언급하면서 이제 검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사법부하고 검찰은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태운다는 등 없앴다는 등 또는 마창대교에 버렸다는 등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증거에 대한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석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아까 조작을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조작을 주 업무라는 사람이니까 명태균 씨는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프로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금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디 있기는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함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명백히 입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일 뿐입니다. 이게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가 제가 한 20몇 년 법조 생활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케이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2심이 달리 볼 가능성,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김성수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신데요. 우선 화면으로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가장 큰 쟁점 또는 여권에서는 지금 논란으로 보고 있죠.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약간 지적도 있는데, 자, 일단 제목이 이러네요. 고의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한 건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김진성 씨 어제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았어요.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위증을 한 겁니다. 물론 전체 6개 중에 4개에 대해서는 위증, 2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위증이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요. 위증 교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교사. 그런데 이 교사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교사를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 김진성 씨는 유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 김성수 변호사. 그렇다면 위증 교사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데 김진성 씨는 왜 자발적으로 위증을 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김진성 씨는 본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위증죄로. 그런 걸 감수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왜 위증을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위증죄로 김진성 씨는 500만 원의 벌금이 이제 선고가 됐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 위증 교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한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위증 교사로 보이는 이런 대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의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위증 교사 행위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위증 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실제 위증 교사를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고의 같은 경우가 뭐 확정적인 고의라든지 아니면은 미필적으로 예견을 가능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에 따른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위증 교사가 없었는데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하게 되었나? 자발적으로 스스로 위증을 한 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판결문이 지금 한 70쪽 정도 된다고 하는데 판결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이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논리적인 구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든지 이런 것을 항소심에 좀 많이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드문 경우입니까? 예, 이 판결 자체가 조금 드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위증죄 자체는 인정이 되면서 교사죄 부분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자체는 좀 흔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위증죄가 인정이 되면 위증 교사가 인정이 같이 되거나 위증이 인정이 안 되면서 위증 교사도 인정이 같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은 위증을 했다는 본인은 자기 스스로 이제 위증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이 인정이 됐는데, 이 교사에 대해서는 위증이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뭐 행위라든지 고의 이런 부분을 이제 근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흔하지 않은 케이스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과거의 어떤 전화통화 내용, 이게 많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게 이제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된 건데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한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좀 이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월에 이제 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 쪽의 신문이었죠.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로 허위 증언한 게 맞습니까? 이런 신문의 질문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김진성 씨는 맞는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자 이것까지 가봐야죠. 이준우 위원, 성추현 부의장. 1심 어제 무죄 판결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번 그 재판부가 굉장히 창의적인 판결을 했다 생각합니다. 창의적이요? 네, 재판은요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 교사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 무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독특하고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위증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예. 이번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열심히 연구해서 그대로 따라하면요. 무죄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12번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위증해달라는 것 한 2번 정도 얘기하고 텔레그램으로 위증할 때 답변서 미리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요. 본인의 위증 교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위증한 사람, 증언들 불러가지고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 증인을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법부가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종범이 유죄고 주범이 무죄인 이 판단에 대해서는요. 아마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렇게 법률 연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도 정말 특이한 연구 사례가 될 거다 이런 겁니다. 성추현 부의장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게 12번씩이나 계속 사실만 말해달라고 했는데 위증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김진성 씨의 잘못은 법원이 따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다른 위증 교사 사건과 다른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통화가 갖는 위험성, 본인의 통화는 분명 녹취가 될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증 교사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의혹을 받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거짓 좀 말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김진성 씨가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을 바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플리바게닝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진성 씨가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인섭 씨는 기소가 돼서 1, 2심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김진석 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김진석 씨는 2가지 건이 더 있었는데 다른 알선수재건, 다른 사기 사건 건 모두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신의 어떻게 보면 김인섭 씨로 봤을 때는 징역 몇 년까지 나올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 불기소되거나 멈춰버렸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벌금 500만 원 플리바게닝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김진석 씨와 이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뭐 여야 요 재판 결과를 가지고 얘기 좀 했죠. 들어보겠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대표님. 자, 어제 재판 결과 나온 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 나왔죠. 그리고 2심으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안을 담당하게 될 텐데 김성수 변호사 2심에서 쟁점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럼? 예,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이 판결에서 1심 판결에서 이 판단 근거가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행위가 없었다라는 이 해석에 관해서도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제 고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이번 법리적인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통해서 반박하고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거 뭐 정치권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정치권 또 법조 출신은 많은데 다들 어떤 얘기들도 하고 있죠, 지금요. 위증교사죄 성립 안 하는 문제인데요. 뭐라고요? 끝났네요, 진짜. 이재명 무죄! 자, 어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로 민주당은 약간 한숨 돌렸다. 이런 평가 좀 받고 있죠. 자,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죠. 박성준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사실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유죄를 확신한다. 그리고 또 게다가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또는 대비 이런 거가 좀 있었을까요? 법률적인 대비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늘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 대한 어떤 걱정들은 분명히 있지만 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이러한 검찰의 기소와 수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에 가서라도 진실이 규명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들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 어느 정도 저는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어제 무죄. 그러나 앞서서 선거법 위반 이 1심에서는 유죄. 그래서 뭐 1승 1패 이런 표현 나왔는데 이 선거법 관련 재판이요 2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많은데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선거법도 이제 보고 이제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한 어떤 예상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가장 이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표현의 자유에서의 정치적인 표현을 열어놓자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법적인 재단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정치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대부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으로 기소한 내용들을 보면은 타겟팅을 해서 저 한 사람의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올가마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이 분명히 드러난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선거법 적용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리고 야당 대표이고 강력한 대선 후보에 경쟁을 했던 사람이고 차기 대선 후보에 있었던 이 후보를 이재명 대표를 실질적으로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조치로서의 검찰의 기소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선거법 적용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법적인 어떤 타당성은 저는 이미 근거를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당청에서 법률적 지원 이런 얘기가 꽤 있었고요. 뭐 법률 대변인도 뽑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선거법 자체를 좀 개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법안 발의가 좀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법안 발의는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아마 이제 선거법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나 정치 과정이라든가 정치적 표현에 대한 부분을 실제 법의 적용에 의해서 이것 자체를 막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어떤 법의 취지하에서 예. 위원님들이 발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온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지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압도적인 지위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신과 민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고 또 지금의 야당의 대표로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우뚝 서 있는 분을 예. 국민의 지지를 이렇게 받는 분을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가 검찰의 기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정치 행위 자체를 올가매는 것 자체가 예. 과연 이 시점에 맞는 거냐. 그리고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이 맞는 거냐. 자신들에 있어서의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비호하고 보호하는 데 쓰고 야당이라든가 다른 당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인 적용은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잣대로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고 정당 정치를 훼손하고 있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요. 이 특검법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방금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네. 지금 오늘 뭐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국회로 다시 오는데 오는 12월 10일, 내달 10일에 재표결을 붙이겠다. 재표결에 올리겠다. 이게 좀 공개가 돼서 내용이 좀 전해드렸는데 네네. 이 재표결 날 12월 10일 여당의 이탈표에 대한 기대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은 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라. 이게 민심의 도도한 물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 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것이 필요 충분 요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의 이반도가 매우 높은 추세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 양심적 투표라고 하는 분들의 얼만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12월 10일 날 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추구를 하는 거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일정 부분 작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 제2결이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국민의 어떤 민심이 그대로 반영돼서 12월 10일 날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통과를 예상하셨는데 조금 반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선 네네네. 두 차례처럼 재의결까지 갔지만 부결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추진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특검법은 발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또 저희가 이제 12월 10일 이후에 전반적인 정치적인 상황과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전략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공개하기는 좀 빠릅니까? 네, 지금은 빠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증을 좀 남겨주셨어요. 예, 자, 요거는 좀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박성준 의원님과 인터뷰가 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물어봐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좀 계셨거든요. 네네. 요즘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애 집회를 좀 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좀 네네.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가 열린 지에서 아직까지 미정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닙니다. 12월 잡혔습니까? 네, 열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광화문에서 장애 집회가 이어지고요. 예. 이 장애 집회의 의미는 예. 결국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무도함이라든가 불공정이라든가 비상식적인 어떤 그리고 이제 무능력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표출할 수 있는 광장회라고 하는 열린 공간이 열려 있는 거고 그 예.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열의가 담긴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그럼 이 장애 집회는 매주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나서서 함께하는 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또 장애 집회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은 출연을 통한 인터뷰를 좀 하시기로 됐는데 지금 여야 협상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지금 전화 인터뷰 좀 대체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음에 꼭 출연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예.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밀이 샜다는 건 분명히 여기에 그것도 윗선에 두더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 짓이야! 응하지 않으시면 독립으로 간주해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 곧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박병우 차장님!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에 대한 숭고함이었어요. 서로 생각이 들었고 캠프를 촬영을 앞두고 촬영을 하면서는 되게 이게 내가 자, 정우성 씨, 배우 정우성 씨 광고가 최근에 영건이요. 굉장히 유명하고 영화도 시들쳤는데 광고가 없다. 지금 불거진 이 혼외자 논란을 미리 의식했었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워낙 유명한 배우라서 뭐 더 그런데 일단 정우성 씨 측 입장을 정리하자면 이 모델인 여성 그분 이름이 이제 문가비 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왔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되는 거는 내가 동의한다. 그러나 내가 그 여성의 남편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입장이요. 정우성 씨 측만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문가비 씨도 이에 동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아버지는 오케이 그 부분에서 어디까지가 오케이냐 이 범주를 두고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범주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비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만나서 뭐 면접 교섭권처럼 그렇게 이행을 할 것인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실행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발표도 나오진 않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태어난 그 아이의 양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단은 양육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문가비 씨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양육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배려이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설명이 충분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과거의 정우성 씨의 어떤 활동 그리고 어떤 발언, 이야기 이런 게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0년 발언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장동건 씨랑 조소영 씨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등남도 하셨고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결혼할 때는 진짜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등남 소식 들으니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걸 꾸렸구나 그들의. 그때 진짜 부러웠어요. 그럼 빨리 이세를. 여자를 만들고 이세를 가져야죠. 이세만 어디서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입양? 된 여자를. 이런 얘기까지 다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들 하고 계시군요. 자, 김미성 기자. 사실 뭐 이번 일이 뭐 세상에 뭐 없을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자체가 정우성 씨라서 더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 하면 우리가 자료 화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994년에 영화를 통해서 데뷔를 했거든요. 지금 벌써 30년 전인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최고의 배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청춘 스타였다면 지금은 뭐 다양한 장르, 뭐 헌트, 서울의 봄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연계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정치 성향이 묻어나는 발언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도 소신껏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 난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어떤 소신 발언에 있어서 표현의 수위나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지적은 받았을지언정 예. 그래도 도덕적인 어떤 논란이나 범법행위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른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혼외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까지 정우성 씨가 배우로서 쌓아온 이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인식 이런 게 이번 건으로 사실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굉장히 그 부분도 첨예하게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가족의 형태 그리고 가정의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이의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친부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할 것으로 합의도 이르렀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변화하는 세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 예. 그래도 아이가 있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 아니냐. 예. 이거는 여태까지 어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이미지를 추구했던 정우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비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뭐 주목도 자체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런 가운데 논란이죠. 이런 논란을 좀 감안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죠? 청룡영화제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정우성 씨 소속사에서는요. 이 청룡영화제 참석과 관련해 지금 영화제 측과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논의하는 거겠죠. 지금 영화 서울의 봄으로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후보예요. 그런데 지금 논의 중이다. 참석 여부를. 이거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정우성 씨의 소속사의 사람이라면 예. 저는 불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이 영화제라는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통 뭐 2달 적어도 3달 전까지 스케줄을 다 짜는 그런 스케줄로 진행되긴 하지만 이 영화제가 개인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뿐만 아니라 뭐 조명 감독,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이상 모두의 축제를 어떻게 보면 방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다음날 기사 모두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작품상은 누가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정우성의 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분명히 정우성 씨와 관련된 사적인 기사들이 도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제는 또 가려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어떤 해명을 위한 자리보다는 모두를 위한 축제로 남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영화제 주최 측도 약간 당혹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김성수 변호사. 뭐 이런 사안을 좀 다뤄보셨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의뢰인들도 이런 만나보셨으니까. 일단 관심 쏠린 거는 많은 분들이 양육비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런 통상적으로 이렇게 양육비 본인이 양육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육비는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예, 일단 이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양육비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에 의해서 사실은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약속을 통해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이라도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됐다. 예, 그런 경우 이제 법원에서는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서 양육비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금액이 그 부모의 소득과 총소득과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이제 그 미성년자 때까지의 나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금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가장 낮은 금액이 62만 원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 월 기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이제 288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금액이 28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장 많은 게요? 예, 그래서 이 표에서 이제 만약에 뭐 재산 상태라든지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가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이거 법적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양육비가 뭐 굉장히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추측이 나옵니다. 만약에 따지고 든다. 법적으로 이게 합의가 안 돼서 다툼이 생긴다면 이 정도 규모인데 근데 합의가 된다면 그 액수는 뭐 그냥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요. 아, 이게 참 아이가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은 이게 통상 또 이게 달라요.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경우,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법에서는 781조에서 이 자의 성과 본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원칙적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혼인신고 시에 이 부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약정을 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근데 지금 혼인신고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망을 보면 이 부를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인정했으니까. 근데 혼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마 이 법조문에 있는 이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 예. 부가 인지하지 않았거나 이제 법률상 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아이가 이제 출산한 지가 조금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출생 신고를 했을 것인데 이 출생 신고 과정에서는 모의 본과 성을 따르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출생 신고를 했으면 아이의 이름도 신고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게 기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름이나 뭐 성과 본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모의 성과 본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예. 이 또 5항에서 혼인 외에 이런 출생자 같은 경우에 인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의 친자가 맞다라고 인지를 하는 그런 경우에 이 부모의 협의하에 종전에 이 성과 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지만 예.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정우성 씨는 본인의 친자임을 인정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약간 이런 입장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나중에 정우성 씨가 친부잖아요.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그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 그게 나중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녀에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한 예. 4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양육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친권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 행사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교섭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뭐 변동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뭐 법원의 총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 이것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리네요. 향후에요. 네,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제목이 있었잖아요. 뭐 광고가 없고 뭐가 끝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광고를 끝으로 지난해 광고 계약권이 0건이다. 정우성 씨 광고가 그동안 없었나요? 상당 기간? 엄청난 영화에 대한 그 히트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의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로 9년 동안 맡았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도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알려졌어요. 김유성 기자. 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두고 혼외자 스캔들을 뭐 지난 6월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대비 아니냐, 소위 말해서 리스크 관리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 광고를 찍을 시간이 없었다. 스케줄이 굉장히 바빴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빠서 광고를 못 찍었다. 네, 납득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찍는데 보통 하루 정도면 찍기 때문에 예. 물론 배우들, 탑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연주자뿐만 아니라 탑 배우들도 몇 년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영화를 찍고 뭐 OTT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가장 많이 수입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사실 광고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았다. 바빠서. 이건 납득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게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화 같은 경우에 서울의 봄 1,300만 관객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출연한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광고를 몇 건 찍었습니다. 예. 황정민 씨도 바빴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따져보면 예. 굳이 광고를 바빠서 안 찍었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직 와닿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합리적 의심 가능하죠. 혼외자 때문에 스캔들 관리를 위한 것이다. 네. 김성수 변호사.
변호사로서 뭔가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이미 여러 광고를 찍었고 광고 계약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지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가족을 그렇게 한다면. 예, 만약에 지금 현재도 위약금 청구 가능한 계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뭐 회사에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 기간 이제 촬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런 위약금 계약 관련 뭐 이슈가 되는 이건 없겠죠. 안 부분이 했으니까. 만약에 광고가 많이 진행 중이고 이미 찐 것도 공개가 되고 있다면은 약간 그쪽 광고주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예, 계약서마다 이제 명시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이제 위약의 내용을 이제 명시를 하고 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할지 페널티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약의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추상적인 것에 이러한 뭐 사실관계가 특정 사실관계가 포함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뭐 그런 부분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각각의 계약서의 형태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지 이 부분이 뭐 일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광고 계약이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엔 난민대사 뭐 이런 거 역할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이미 사임한 상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우성 씨와 관련된 이 친자 확인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른바 이제 혼외자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통계가 또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출생 통계인데 전체가 23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중에요. 혼인 외 출생된 아이가 10,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4.7%니까 5%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명의 아이 가운데 1명이 결혼 상태가 아닌데 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통계가 좀 또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청년층인 20대의 의견이 조사된 게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나온 건데 긍정한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라는 게 40.8, 부정,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57.인데요. 근데 보세요. 긍정 답이 부정보다 좀 낮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증가했고요. 이게 2년 전 조사보다도 거의 4%포인트 가까이 늘었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인식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성수 변호사.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긍정 쪽도. 지금 보시면은 20대 청년인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졌다. 굉장히 높은데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이 상황은.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세대가 변화하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 이 사실혼이든 뭐 법률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고 판례도 실제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정하는 그 권리가 조금 적었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실혼이라든지 뭐 실제 혼인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인식이 변화를 하고 있고 법률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추세를 맞춰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대에 맞춰서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판례의 뭐 변경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계속 바꿔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인식의 변화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모습도 혼인 외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정우성 씨 팬들의 입장이 좀 나왔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정우성 팬들 성명문을 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저기 노란 유니폼 호날두 아닙니까? 축구 선수? 호날두 사례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렇게 논란거리 될 거 아닌다는 약간 취지네요. 호날두는 보세요. 혼외자들 복수입니다. 친자로 인정했습니다. 김묘성 기자. 네.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비교하면서 지지성명을 냈다는 거네요.
전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무슨 일이 이렇게 논란이 발생했을 때 팬들은 주로 한 3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입장을 발표했을 때 이해하고 다시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돌아서는 사람들. 늘 이게 기본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호날두와 비교하는 것은 이게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정무적으로 이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날두 선수 인식 별로 안 좋은데요. 네, 굳이 물론 근데 이들의 자유이고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용납을 하고요. 근데 봤을 때 보면 참 누리꾼의 반응이 갈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의 변화도 그렇고 남녀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관계 태도에 있어서 워낙 세대별로 계층별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게 팬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게다가 맨 처음에 문가비 씨가 SNS에 올렸던 것처럼 둘 사이에는 뭔가 매듭된 것처럼 보였는데 굳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팬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정우성 씨, 평소에 자기의 소신을 과감 없이 이렇게 밝히는 이런 걸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장 밝힌 게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